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다룰 내용이 많죠. 네, 네. 이번 주에도 언론 관련해 가지고 다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개편에 지금 초점이 홍보수석실로 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컨펌해줬다고 하나 이제 이걸 확인해준 건 아닌데 이미 거의 모든 매체들에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새로운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의원이 온다.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제1 대변인 개념으로 이제 홍보 전반을 챙기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영범 현재의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명예직이죠. 이제 옮기게 된다. 이런 인사 방향이 잡혔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변인, 현재 대변인 강인선 대변인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제 언론 매체에 있을 때도 조선일보에 있을 때도 외신 전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외신을 챙기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 시절의 직제에 따르면 외신 담당은 이제 보통 부대변인 그렇죠. 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청와대 해외 언론 비서관 개념을 둬가지고 이지수 비서관이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에 독일에 체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하고요. 독일에 있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라인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거는 확실하죠. 그 전에도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서 뭐 나름의 어떤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 아니냐. 뭐 이런 아무튼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의 최우선 대상으로 홍보수석실을 딱 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러니까 개편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당연히 1번이긴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홍보수석실만 개편하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순서를 잡아서 1, 2, 3번 순서로 한다 그러면 1번이 홍보수석실인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일단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언중유골이니까 언론 매체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서로 이제 교류하고 뭐 대응하고 이제 하느냐를 지켜봤을 때는 홍보수석실이 너무 이제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대변인실이나 혹은 홍보수석실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가장 좀 뭐 저희도 이제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얼마나 정보에 이제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의문부호를 찍은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자신 있게 언론한테 여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이나 여건을 갖고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은혜 전 의원 정도의 중량급 인사가 뭐 대변인을 맡게 되거나 혹은 뭐 홍보수석을 담당하게 되면 그 전보다는 좀 뭐 책임이나 어떤 권한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관련된 업무를 했던 일이 많기 때문에 당 대변인도 했었고 뭐 인수위 대변인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라인과 공보 라인을 다듬는 것만으로 지금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인적 쇄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부호는 많은 매체들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헬마의 어떤 뭐 그 진단에 동의를 하는데 그 홍보수석실의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요인을 빼더라도 그렇죠. 뭔가 좀 그 엇나가거나 이렇게 지금 브리핑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백부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능이 제대로 좀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저기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댄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근데 홍보 기능의 어떤 그 문제가 홍보수석 사람들만의 문제이냐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상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네. 다음 날 바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돌발적으로 응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실 뭐 홍보수석실이었겠지. 대통령 뜻을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렇죠. 네.
대통령이 이래버리면 우리 그렇습니다. 보고 어쩌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이 좀 키를 잡게 되면 조금 더 권한이나 책임이 넓어지면서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트롤까지도 이제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가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즉흥적인 생각에 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도 만난다고 했다가 뭐 안 만난다고 했다가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조율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 이런 혼선들을 보면 과연 이게 홍보수석실이나 혹은 대변인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해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혹은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 무게를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단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공유가 안 되거나 네. 마지막에 방향을 틀 때도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거나 약간 좀 이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가도 대통령이 그날 어떤 뭐 생각에 따라서 약간씩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것까지를 포괄해서 문제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그 첫 번째 사과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의 보도 논란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폭우 피해 왔을 때도 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그 수석회의에서 했는데 대변인실은 그 사과의 어떤 해석을 놓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과연 사람 바뀐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좀 봤는데 100일을 맞아서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지지율 그 수직 낙하의 결정적 순간들을 이제 몇 가지를 꼽았더라고요. 네. 뭐 제목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100일 지지율 하락 재촉한 결정적 순간들 이렇게 꼽았고요. JTBC는 인사 논란, 내홍, 배우자 리스크, 윤 정부 100일 자책골 순간들 이렇게 꼽았고요. 시사저널은 4, 36, 54 이 숫자로 본 대통령 위기의 100일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체에서 꼽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원인들은 되게 비슷한데 뭐 부실 그리고 뭐 검찰 중심의 인사 논란이라든지 배우자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사적 채용 논란 있었고요. 여권의 내홍과 거기에 여권 내용을 촉발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체리따 봉사태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그 도어스태핑에서의 독선적인 발언들 그리고 이제 정책 혼선 이렇게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꼽은 문제점들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의 방향이 너무 일관되게 대통령 자신이어가지고 과연 홍보 라인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를 교체를 하면 이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여러 개로 찍히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뭐 수첩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이니 비망록이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잡혔던 장면들이 뭐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꽉 잡고 상황 점검 회의를 하면서 이 수석에게 저거 하라 그러고 저 수석에게 저거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거 빼고 그냥 일상적 어떤 그 일의 과정으로 온 거 놓고 보면 여기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홍보수석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대통령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 확인하고 저거 확인하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홍보수석이 그렇다고 홍보수석실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 돌아가는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뭐 상황 점검 회의나 이런 데에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누가 홍보수석으로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통령실 상황 파악에 대해서. 그러면 브리핑 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핵심은 홍보수석실의 성패는 사실은 비서실장한테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수첩 메모 내용들 생각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뭐 라면
이제 친숙하게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근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뭐 소위 말하는 그립감을 행사를 했었던 건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첫 번째 접촉에서 저 누군지 아세요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 수석실을 개편한다고 될까라고 하는데 물음표를 찍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김은혜 전 의원이 그러면 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뭐 조금 전에 이제 총리하고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초중반기를 떠올려 보면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혼선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총리가 또 얼마나 이제 강력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총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뭐 이낙연 총리가 그 당시에 뭐 새벽에도 특정 장관을 이제 불러서 뭐 이렇게 꾸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각 장관들 사이를 이제 조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만 너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다른 정부 부처 장관들이나 혹은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실 이런 데의 조율 역할이 제대로 좀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혹시 대통령한테는 좀 너무 부담을 이제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전반적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지금의 홍보수석실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수석실에서 나서가지고 설명을 하고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길 문답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 표현이 적절한 점으로 일종의 뒤처리. 그러니까 주 업무가 되어버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옛날 개념 일종의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필요한 건데 네. 거기에 한계가 있는 그 발언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러면 정당화할 것이냐. 여기에서 한계 지워지는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홍보수석실에 참 고충도 있었을 거다. 요즘도 함께 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첫 사과 논란의 어떤 그 원인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던지긴 했는데 대변인실하고 사전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기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좀 당황하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뭐하다 하면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대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네. 그러니까 홍보수석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메시지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혼선이나 엇박자가 나올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김은혜 전 의원이 새 홍보수석이 된다면 조금 더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트위터 계정 혹시 운영하십니까? 저는 시종 일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SNS 안 하시죠? 페이스북은 잠깐 했다가 네. 어느 순간에 크게 결심한 바가 큰 뜻을 네. 품고 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왜 삭제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저는 친구가 꽤 많았는데 네. 이제 막 올라오는 뉴스 이런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결국은 유유상종이라고 보통 이제 같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향이. 그렇죠. 확증 편향만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그걸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페이스북도 삭제를 했고 SNS 일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는 처음부터 안 했고. 확증 편향이 강화될까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하신 건데. 뭘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페이스북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난 16일이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의 트위터 공식 인증 계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다 마찬가지인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파란색 배지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제 실명 인증이 된 계정이다 아니다. 요거는 이제 붙여주는데 대통령의 트위터 한글 공식 계정이 소위 개폭이 됐습니다. 계정을 폭파한다고 트위터가 하죠. 있었어요?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걸 폭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갑자기 왜 개폭을 했느냐도 이제 논란이지만 개폭을 한 어떤 과정을 좀 보면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그러니까 공보 기능을 하는 쪽에서 대통령실의 SNS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 한글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0일에 그러니까 선거 캠프를 운영하던 시절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가벼운 컨셉을 잡아서 트윗 새내기 토리 아빠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저 부르신 분들 책임지세요.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그런 그 가벼운 문구와 함께 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대책본부에 이제 공식 라인에서 이 계정 관리를 했고 뭐 정책 발표나 이런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주로 뭐 이제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쪽으로 조금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가 된 거는 지난 3월 1일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귤 껍질 만화 캐릭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거 아니었어요?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였나요? 네,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인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그 귤 사진, 귤 캐릭터 사진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 이제 장난하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고요. 이 트윗이 삭제가 된 뒤로 해당 트위터 계정의 활동은 끊겼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활동이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아카이빙 서비스나 이제 구글에 이제 웹 캐시가 남아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2월 28일에 올린 트윗이 마지막인 걸 봐서는 3월 1일자로 삭제를 하고 나서는 그냥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해에 있었던 개사과 논란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폭파됐던 경우랑 좀 비슷한 케이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윗을 닫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재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계정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계정이 뭐 전직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인수인계가 따로 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트위터가 요즘 약간 썰렁하다면서요? 꼭 운영해야 돼요? 요즘 트위터요? 아닌가요? 썰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트위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확산성의 어떤 파워나 혹은 뭐 리트윗돼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정도나 이런 거는 트위터가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매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거의 대부분의 제가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는 다 각각 운영합니다. 하긴 트럼프면 트위터였죠. 그분은 이제 트위터만 하신 분이어가지고 또 좀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트위터는 속성상 속도가 빠르다는 매체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가볍게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애용하는 그 어떤 셀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각 정부마다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트위터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일단 트위터 계정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한국어 계정이 없고 영어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계정? 영어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 트위터 계정을 봤더니 팔로워가 7,000명입니다. 예.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활동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거의 이제 그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네, 뭐 최근 이미지들 보니까 지난 12일에 에드마키 미국 상원 의원을 접견한 게 마지막 트윗인데 뭐 그 뒤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빌 게이츠를 만났던 내용이라든지 뭐 할 법한 트윗들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의 정부들이 최소한 3개 정도의 SNS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의 성격에 맞게 2030층 중심으로 뭐 사진 중심의 운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긴 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책을 소개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외 유명 인사들과 교류할 때 굉장히 유용한 매체가 트위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요가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 맨하튼 어디선가 뭐 행사했다는 거 행사도 하고요. 얼마 전에 네.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매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그 2018년 세계 요가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트윗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걸 인용 리트윗을 하면서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조만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 양 정상 간에 개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뭔가 인도 총리가 한글로 트윗을 하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헬마 이제 이야기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체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홍보할 건가, 혹은 국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건가를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운영 안 하니까 없애버리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게 홍보나 공보 전략에 있어서 맞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개인이랑은 별 관계가 없이 홍보 수석실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SNS를 운영하고 있느냐를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이게 삼각거리를 좀 던져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해도 되죠. 뭐 하시면 좋긴 한데. 왜냐면 이제 그 섭외를 할 때나 이럴 때 아무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진행자의 개인 친분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뭐 트위터 정도는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인터뷰에 사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회의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희 연중유고라고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너무 있는 길어. 상임위원회. 그냥 과방위. 네, 과방위. 그 유명한 과방입니다. 국회가 이제 54일 만에 개회가 돼가지고 후반기 국회가 지금 이제 막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국회 과방위는 아직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어제도 합니다. 좀 파행이었다면서요? 어제 파행이었습니다. 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법안 소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어제도 반쪽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다.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당을 소수라고 무시한다. 이거 굉장히 좀 형용 모순사적인 말이긴 한데 우리가 과방위 내에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라고 해서 이제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박성중 의원 과방위의 여당 측 간사로 내정된 사람입니다. 이게 내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민주당 간사는 선임이 됐는데 국민의힘 간사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이죠?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선임이 안 됐느냐? 회의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정자 상태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위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과방위를 두고 폭주하는 설국열차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서럽게 꼬리칸에 타고 있다. 그런데 그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 뭐 개최 여부를 두고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전화도 하고 했는데 뭐 접촉이 잘 안 되고 문자 보냈더니 뭐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한의원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논의를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혼자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진행 발언 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그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꼼수 소통이고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박이라는 단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하는 단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올여름에 수박 한 통을 못 먹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올여름에는 이제 수박 주스가 유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수박이 비싸졌어요? 네, 수박 주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건 있어. 분말가루. 그 물에 타면 수박 주스 맛 나는. 그건 사짜죠. 그거보다는 그거 괜찮은 거. 요즘 수박 주스 싸게 파는 그 뭐 커피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수박 주스. 화채 먹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아무튼 그 수박이라는 바람에 민주당에서도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정필모 의원이 수박 소통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당은 그러면 양두구육식 소통이냐 또 아픈 부분 서로 이제 건드리면서. 수박하고 양도구육이 나왔다. 네, 그렇죠. 서로 아픈 부분. 네. 이렇게 싸움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에서는 주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랑 그 민주당이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파행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그냥 단순히 자리 하나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왜요? 이게 뭐냐면 1위원회 제1소위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1소위는 뭐냐면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 방송이죠. 네. 방송. 그렇죠. 핵심이 아니고 제2위 소위 정보통신 방송법안의 심사소위원회인데 요게 핵심인 거죠. 결국 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누구한테 위원장이 돌아가느냐. 그래서 민주당한테 돌아가게 되면 과방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제2소위의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일사천리로 방송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후반기 국회의 과방위 최대 쟁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언론 업계에서도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여당일 때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야당이 되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여당이 됐는데 결국은 영향력 행사에 제한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의 소동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소동의 연장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명한 신호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큰 충돌음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지금 예비 전조 현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으로 손꼽히는 정청래 위원장을 선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워낙에 지금 과방위가 이제 야당의 좀 수적 우위 상태. 1년짜리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얘기는... 저희가 정청래 이제 그 의원하고 인터뷰했어요. 최고위원 또 경선 진행 중이라. 그래서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언제까지 처리할 거냐 또 뭐 이번 정기국회 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에. 네,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 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이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그냥 현행 법률 체계로 그냥 가져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그 국회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그 전체 회의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안 올려주면 결국은 법안은 그냥 계류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소위원회에서 계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요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를 할 때 소위원회 내에서 뭐 탈당을 하고 복귀를 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 소동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위원장석까지 가가지고 이제 팔을 붙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 놔라 이거 자꾸 나를 잡으면 선진화법으로 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논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핵심은 제2소위 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주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방송 아주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헬마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